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과학 기출문제 풀이를 담당한 이근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기 전에 먼저 문제는 다 풀어보고 오신 거죠. 네, 반드시 문제를 먼저 보고 저하고 같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냥 문제 보지 않고 저랑 풀게 되면 그냥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푼 거고 여러분이 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점검하면서 보는 차원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발전 방식은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하며 일조량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 태양전지를 이용한대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준대요. 뭐예요? 네, 태양광 발전. 뭐 간단하죠. 태양광 발전. 자, 수력 발전은 뭡니까? 물을 모아놔요. 뭐 간단히 말하면 댐이 되겠죠. 댐에 모아놓고 수문을 열어요. 그럼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겠죠. 쏟아지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기 만드는 거고요. 조력발전. 조력발전은 밀물 썰물을 이용한 겁니다. 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럼 그 물을 가둬요. 아까 수력발전처럼 가둬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죠. 썰물 때. 그러면 그때 문을 열면 물이 수수수 이렇게 빠져나가겠네요. 그때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파력발전은 파도 쳐서요. 파도가 치는 힘, 그런 것들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요. 네, 공기를 압축시켰다가 공기가 나가면서 발전기를 돌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파력, 파도의 힘을 이용한 겁니다. 네, 답은 4번 태양광 발전이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가 6m/s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할 때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자,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나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여기 질량 얼마래요? 2kg이래요. 속도는 얼마래요? 6m/s랍니다. 그러면 26, 12kg m/s 되겠네요. 답은 12. 뭐 어렵지 않았죠? 뭐 간혹 이제 기출문제들 보면 충격량을 물어보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있는데, 예를 들면 2kg 6m/s로 달리던 게 벽에 부딪혀서 멈췄다. 그 벽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뭐 그때도 운동량 계산해서 풀면 되긴 하겠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죠. 네,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거라고 한다. 기억이라고 한다. 변압기는 기억을 이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각 코일에 걸린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기존 문제하고 약간 좀 다르죠. 기존 문제는 이게 뭐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져? 어떻게 해야 방향이 바뀌어?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번엔 도대체 그게 뭔데? 라는 걸 물어봤어요. 이런 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죠. 네, 전자기 유도. 열 효율은 뭐예요? 열 효율은 공급한 열분의 한일 곱하기 100. 내가 공급한 열 대비 얼마나 일을 했니? 그게 열 효율. 뭐 다른 말로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고요. 핵발전, 우리 원자력 발전소 떠올리면 되죠.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에너지 만드는 거, 그게 핵발전이고요. 초전도 현상은 뭐예요? 어떤 임계온도, 그 이하의 온도가 됐을 때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있죠. 그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된대요.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는 거죠. 또한 자기장을 밀어내는, 자석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자석 위에 둥둥 뜬다. 이런 게 초전도 현상이 되겠네요. 정답은 전자기 유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 지점에서의 물리량이 같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A, 여기랑 여기
물리량이 같은 것을 좀 골라보래요. 우리 이렇게 비스듬히 던진 물체, 수평방향 던진 물체, 요건 나눠서 봐야 되죠. 나눠서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지,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지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 좋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자, 우리 이 던진 공 계속 밀고 가나요? 아니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죠. 무슨 힘?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의 다른 말은 무게예요. 무게. 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요. 힘이 없으면 얘네들의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 그런 걸 등속 직선운동 이렇게 부르죠. 등속 직선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연적으로는 힘이 작용하고 있죠. 힘이 있으면 속도는 변합니다. 힘이 일정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요. 그런 걸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와 B에서 물리량이 같은 건 요거겠네요.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해요. 공의 수평 방향 속력. 그러면 연직 방향 속력은 어떨까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요. 그래서 니은은 아니겠네요. 다음 디귿,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힘의 크기 어때요? 힘 지금 수평 방향은 힘이 없고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있는데 중력의 크기는 A와 B에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무게라고 했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더 가벼워지나요? 더 무거워지나요? 아니겠죠. 무게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중력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5번. 어떤 열기관이 75줄의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외부에 15줄의 일을 하고 60줄의 열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 열기관의 연료율은 아까 보기에 연료율이 있었죠? 연료율이 뭐였었냐면 공급받은 열 대비 한일의 양. 그러니까 공급한 열분의 한일 곱하기 100. 그게 연료율이에요. 자, 공급한 열분의 한일 곱하기 100. 자, 공급한 열 얼마래요? 75줄의 열에너지를 공급했대요. 75줄. 한일 얼마래요? 15줄의 일을 했대요. 15줄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약분할까요? 15로 약분하면 15. 15로 약분하면 5네요. 5 약분하면 5, 20. 20%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60줄. 요거는 이제 페이크.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 그런 함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저건. 만약에 문제를 생각하게 냈다면, 조금 어렵게 냈다면 아마 이거를 안 알려줬을 겁니다. 15줄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차피 내가 준 열로 일을 하고 남는 열은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 열 75줄분에 내가 준 열에서 갖다 버린 열을 빼면 이게 바로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죠. 이걸 안 주더라도 우리는 요 두 개만 가지고서 한 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런 다음에 계산을 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 사실대로 줬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됐네요. 그래서 답은 20%고요. 자, 다음 갑니다. 6번. 다음은 그래핀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에 해당하는 것.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기역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평면 구조다. 얘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요거. 도대체 얘가 무슨 원자냐. 자, 지금 이거 그래핀이라고 알려줬죠? 자, 그래핀 배울 때 같이 배운 나노 신소재를 한번 떠올려 보죠.
그래핀과 관련된 거. 자, 흑연이라는 게 있었는데 흑연에서 스카치 테이프 해서 떼내면 한 겹의 흑연만 떨어진다. 우린 그걸 그래핀이라고 한다. 그래핀. 자, 그래핀을 똘똘 말았어요. 그래서 원기둥처럼 만들었어요.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얘를 공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플러렌. 이런 애들이 있었네요. 답이 나왔죠. 탄소. 얘들은 탄소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탄소만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동소체라고 합니다. 같은 원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탄소로 만들었습니다. 요게 좀 힌트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좀 떠올리셨다면. 우리 기존에는 그냥 얘의 이름, 얘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요게 누구니? 라는 걸 또 물어보네요. 자, 이렇게 탄소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13족 원소는 13족 원소요? 족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족이라고 하는 건 가족, 성질이 비슷한 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자가 전자수를 의미해요. 다른 말로는 최외곽 전자수, 즉 가장 바깥 전자 궤도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족이라고 해서 그럼 13개냐? 아니에요. 우리 전자 궤도에는 8개가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8개 채워진다면서요. 바로 3족부터 12족까지는 우리가 배우는 것엔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곳엔 없고 그보다 더 많은 전자 궤도를 가질 때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족부터 12족을 빼고 1족, 2족, 13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3족은 최외곽 전자수가 3개란 얘기입니다. 얘 가장 바깥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가장 바깥에 2개 있어요. 가장 바깥에 3개 있네요. 정답은 3번. 가장 바깥에 4개 있네요. 이건 14족, 2족, 1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소 가라 중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이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 것. 좀 전에 얘기했네요. 가장 바깥에 8개 있으면 8족이다? 아니다. 18족이다. 왜냐면 3부터 12까지는 없으니까. 1, 2, 13, 14, 15, 16, 17, 18. 1, 2, 13, 14, 15, 16, 17, 18. 네. 그래서 8개인 건 18족.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왜? 우리는 자꾸 누군가 반응하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해지기 위한 겁니다. 안정해지는 방법은 전자 궤도의 전자가 꽉 차는 거예요. 바깥에 8개를 채워야 되는데 그 8개가 꽉 차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18쪽에서 이미 8개라면서요. 꽉 찼어요. 그래서 반응 안 해. 그래서 18쪽 애들 우리는 비활성 기체 이렇게 부르죠. 비활성 기체라고요. 그래서 네, 나가 정답이 되겠죠. 18쪽 애들이었습니다. 우리 1쪽 애들은 뭐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 그렇죠. 17쪽은 할로젠 원소 이렇게 불렀었죠. 자, 다음 9번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산소 기체가 해당합니다. 산소 기체가 해당하고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고요. 양유가 음연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생성된다. 우리 지금 뭐 알아보라고요? 이온 결합 물질이 누구냐? 자, 산소 이온 결합이에요? 아니죠. 공유 결합이죠. 산소 어떻게 공유 결합해요? 첫 번째 궤도에 2개의 전자, 두 번째 궤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8개 들어가야 되죠? 근데 6개밖에 없어요. 두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안정하지 못해 다른 것과 반응하려고 합니다. 또 누구랑 반응해요? 똑같은 산소랑 반응합니다. 하나, 2개 있고요.
바깥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두 개가 모자란데 서로 나 두 개 모자라. 야, 너도 두 개 모자라? 야, 그럼 우리 두 개씩 갖다 놓고 공유해서 쓰자. 그러면 얘 입장에선 원래 얘네가 자기 거였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고요. 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원래 자기 거 여섯 개에다가 일곱, 여덟 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이렇게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중결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이죠. 얘는 공유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네, 맞아요. 수용액 상태가 되면은 이온결합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줄 수 있어요.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가서 네, 전기가 흐릅니다. 맞고요. 공유결합은 안 흐르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생성된다? 맞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소금이 되겠죠. 소금, NaCl.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고요. 염소는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요. 얘가 잃어버린 전자를 얘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합해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둘이 결합하는 건데 그 결합, 서로 잡아당겨서 붙었겠죠. 잡아당기는 걸 인력이라고 하고, 그럼 도대체 무슨 힘으로 잡아당겼냐?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전기네. 근데 움직이는 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전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것이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 되겠네요.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 물에 녹아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자, 보니까요. 산과 염기네요. 우리 산은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 염기는 뭐였죠? 염기는 OH-를 내놓으면 염기. HCl,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돼 있죠. 산이네요. 자, CaOH2, CaE 플러스와 두 개의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내놓으니까 염기겠네요. H2SO4, 두 개의 H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H 플러스 내놓으니까 산이겠네요. CH3COH, CH3COO 마이너스와 H 플러스. H 플러스 내놓으니까 산입니다. 그래서 염기성은 얘만 염기여서 염기성이네요. 정답은 2번. 근데 이젠 또 헷갈리는 게 요 녀석이죠. 염산, 수산화칼슘, 황산, 아세트산. 근데 아세트산에 보니까 이름을 알고 뭐 알면 당연히 H인데 그냥 보기에는 원래 OH네? 염기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얘는 OH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H가 떨어져 나온다는 거. 네, 산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그림은 수산화나트륨 NaOH 수용액에 염기죠. 수용액에 A 수용액을 넣어 중화 반응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것.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여기다가 A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트륨 두 개 그대로 있네요. OH 하나 있네요. 근데 OH가 사라졌어요. 지금 OH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리고 CL이 갑자기 생겼죠? 이거는 사라진 거고 CL이 생겼고요. 또 H2O도 생겼어요. H2O도. 그럼 도대체 뭘 넣었길래 얘는 사라지고 얘는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CL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여기엔 CL이 들어있었겠죠. 그쵸?
그럼 H2가 생겼으니까 여기 H2가 들어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왜? H2가 들어있었으면 OH-도 그냥 여기 남아 있었어야죠. 근데 OH-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가 OH-랑 만나서 물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OH-가 누군가와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그러면 OH-가 누구랑 만나야 얘가 될까요? H+죠. H+. 그러니까 여기에는 H+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HCl이 답이 되겠네요. 아, 그래야 이렇게 반응한다. 또 HCl 또 들어갔어요. H+, Cl-. 그래서 Cl이 하나 더 늘어났죠. H+가 OH-를 만나서 물이 또 하나 늘어났고요. 이렇게 중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서 수산나트륨 NaOH와 염산 HCl이 만나면 NaCl이 되고 물이 만들어지지, 이걸 뭐 알고서 해도 되겠지만 그걸 모를 경우는 그냥 뭐가 달라? 다른 점 비교해서 찾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갑니다. 다음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 물질 중 산화되는 것은, 산화되는 것 찾으래요. 산화가 뭐죠? 산화되는 경우 두 가지 있었는데, 산소와 결합하는 거, 또 전자를 잃는 반응, 그게 산화였어요. 산화의 반대는 환원이죠. 산소를 잃는 거, 전자는 얻는 거. 지금 여기서는 뭐 전자 따질 거 없이 그냥 산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이미 산소가 있었죠. O가 산소가 있네요. O. 근데 일로 가니까 산소 어디 가고 구리만 남았어요. 산소가 없어졌죠.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 볼까요? 얘는 C가 CO2가 됐어요. 산소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얘가 산화겠죠. 그래서 산화된 건 누구다? 탄소가 산화됐네요. 탄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이제 막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동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산화되는 게 누구냐, 환원되는 게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이건 이미 산화돼서 나온 결과, 환원돼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럼 산화되는 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결과가 아니라 앞에 원인에서 찾아야죠. 이 둘 중에서 찾아야죠. 생성물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반응물에서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몰라 라고 해도 CU랑 CO는 제거해 놓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혼동할 필요 없어요. 그쵸? 산화되는 거? 그럼 산화되는 거 누가 산화됐어? 찾으면 되니까 산소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여기서 고르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종의 무당벌레 개체군에서 겉날개의 색과 반전 무늬가 개체마다 달라지면 기억이 증가한다. 같은 종이래요. 다 무당벌레야. 같은 종의 무당벌레인데 날개 색이랑 반전 무늬가 다르대요. 똑같은 종인데 말이죠. 똑같은 무당벌레인데 다르게 생겼대요. 우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죠. 우리 다양성엔 세 가지 있죠? 유전적 다양성 있고, 또 다른 다양성은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무당벌레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쥐도 있고, 이렇게 종이 다양한 거. 그리고 종이 골고루 있는 거. 그게 종다양성이고, 또 하나 생태계 다양성 있죠? 환경이 다양한 거. 습지도 있고, 초원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막도 있고, 이런 게 생태계 다양성이죠. 그렇죠? 생물 대멸종 다 죽었대요. 과거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고생대 때, 가장 유명한 대멸종은 고생대 말에 있었던 대멸종이죠. 왜냐면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땅덩이 한 덩이가 됐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가장 큰 또 대멸종이 중생대 끝날 때 우주에서 소행성 떨어졌죠. 커다란 돌덩이 떨어져서 또 많이 죽었죠. 그때 대멸종 말한 거고, 외래종 도입. 지금 이곳 생태계에 살지 않은 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종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생태계가 깨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유명한 외래종이 이제는 베스, 또 저기 황소개구리예요. 개구리는 뱀한테 잡아 먹혀야 되잖아요. 그쵸? 먹이 사슬에 의하면. 근데 황소개구리는 뱀을 잡아 먹었어요. 얼마나 뱀이 당황했을까요? 그렇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또 유명한 게 그거죠. 뉴트리아. 저쪽 경상도 쪽에 뉴트리아 키우다가 그냥 뉴트리아 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엔 뉴트리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생태계 먹이 사슬, 먹이 그물에 없었던 애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생태계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뉴트리아 잡죠. 뉴트리아는 합법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에서 동식물을 마음껏 들여오면 안 돼요. 그건 불법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사는 곳이 단편,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낸 겁니다. 길을 내면 이렇게 길을 냈다고 치죠. 그럼 당연히 길은 못 살 거니까 길만큼 서식지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서식지가 있다고 해도 이 바깥쪽으로는 잘 안 살아요. 안에서만 살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요 안에서만. 그럼 서식지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도로만큼 줄어든 게 아니죠. 이 내부도 다 여기도 못 사는 거니까. 그럼 서식지가 완전 줄어들고요. 얘네들끼리 서로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편화는 굉장히 동식물들에겐 불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 지나다니다가 막 차에 치여서 죽고 로드킬 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주는 생태 통로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거 있었죠? 서식지 단편화 좋지 않은 거.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이다. 염기 및 당과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누구니에요? 핵산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죠. 인산, 당, 염기가 1대 1로 있는 거. 지질은 뭐예요? 지질은 인지질, 중성지방, 스테로이드. 이걸 합쳐서 지질이라고 하고, 그냥 간단히 지방을 떠올려 본다면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뭐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란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녹말의 기본 단위체고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15번. 그림은 세포의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이런 거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죠. 자, DNA에 이렇게 염기가 배열되어 있고 이것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단백질 만들 정보가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저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 리보솜인데 걔는 핵 밖에 있어요. DNA는 핵 안에 있고요. 그러면 DNA가 갖고 있는 정보를 핵 밖에 리보솜한테 줘야 돼요. 그럼 핵 밖을 나가면 되잖아요. 핵에는 구멍이 있어요.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문제는 DNA가 이중 나성 구조잖아요. 그래서 핵공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퀵 서비스를 불러야 돼요. 택배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택배한테 주는 겁니다. 택배 아저씨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RNA한테. 그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RNA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핵 밖으로 나간 다음에 리보솜한테 가요. 리보솜한테 나 정보 가져왔어요. 이거 정보 보고서 단백질 만들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미노산 연결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과정을 번역이라고 해요. 전사, 번역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16번 가보죠.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 A는 단백질을 통해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A는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뭐예요? 그냥 그림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 B는 인지질 사이로 확산한다. 인지질 사이로 확산. 맞네요. 우리를 너무 무시한 문제 아닌가요? 네. 디귿. 세포막은 막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세포막이라면서 이게 세포막은 막단백질도 있고요. 인지질도 있네요. 막단백질로만 아니죠. 막단백질과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데요? 그쵸? 그냥 문제 보고서 쭉 읽으면 되는 거고,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 여기론 큰 알갱이들, 큰 분자가 지나가고, 여긴 작은 분자가 지나가고, 그런 것들까지 좀 기억해두면 좋겠죠? 공부할 때 그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십시오. 자, 1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세균 집단 내에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윈의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윈이 주장한 거를 지금 찾으란 얘기네요. 네,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죠. 자연선택설. 자연선택설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기린을 예로 많이 하잖아요. 기린이 새끼들 잔뜩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들마다 다른 겁니다. 개체변이라고 해요. 한 놈은 목이 조금 짧고, 한 놈은 목이 정상이고, 한 놈은 좀 목이 길고, 한 놈은 좀 더 길고, 이렇게 목의 길이가 다양한 애들이 태어난 겁니다. 과잉 생산을 해서 개체변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따먹는데 목이 긴 애들은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도 따먹겠죠. 목이 짧은 애는 그거 못 따먹으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 사람처럼 내가 저거 따서 줄게, 이게 아니죠. 목 긴 애들만 살아남고 목 짧은 애는 죽어요. 적자 생존, 강한 애만 살아남아요. 생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이 긴 애만 남게 된 겁니다. 자식 세대 계속 세대를 이어나갈수록 목이 자꾸 긴 애들만 높은 열매 따먹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자연 선택되었다. 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균도 똑같아요. 세균도 다양한 세균이 있을 땐 어떤 놈은 항생제를 견디는 세균이 있는 거예요. 항생제 내성 세균. 그럼 항생제 약한 애들은 죽고 항생제 강한 애들만 살아남겠죠? 그럼 우리가 항생제를 계속 먹어요? 그럼 항생제 강한 애들만 살아남고 번식해서 이제 앞으로는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먹어도 낫질 않아요. 자연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생명중심 원리는 아까 말한 DNA 전사, RNA 번역,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드는 거, 그게 생명중심 원리고요. 생태계 평형, 생태가 안정된 상태를 이룬 거예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다양한 개체수로 이루어지면서 먹이 사슬을 갖춰서 완벽히 안정한 상태. 생태 피라미드, 생산자는 개체수 에너지량 많고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갈수록 에너지량도 줄어들고 개체수도 줄어들고 하면서 결국은 생태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네, 답은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기억, 니은이 해당되는 생태계 구성 요소는 한 그루의 참나무를 관찰했더니 햇빛을 강하게 받은 잎이 약하게 받은 잎보다 두꺼운 것이 확인되었다. 햇빛이 참나무에 영향을 준 거네요. 우린 그걸 작용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반대로 어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 걸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누구냐? 참나무. 참나무 식물이죠. 식물은 생산자. 햇빛은 환경이죠. 비생물적 요소. 그래서 생산자와 비생물적 요인 이렇게 찾아야겠네요. 소비자는 동물이고요. 분해자는 균계, 즉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이죠.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개체수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요게 바로 그 아까 본 생태 피라미드가 되겠죠. 자, A는 1차 소비자다. 자, 따져볼까요? 얘가 뭐예요? 가장 바닥에 있는 거 생산자. 그 위가 1차 소비자. 그 위가 2차 소비자. 이렇게 되겠죠? A는 1차 소비자 맞고요. 참새는 B에 해당한다. 생산자는 식물이죠. 참새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참새는 씨앗을 먹죠. 그렇다면 초식동물에 가까운 거고, 초식동물이면 1차 소비자가 되겠네요. 네, 틀렸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는 증가한다. 지금 이게 개체수를 표현한 거예요. 개체수가 많아요. 개체수 적어요. 개체수 더 적어요.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는 감소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2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주로 규소와 이것이 결합한 규산염 광물. 규소, 산소. 답은 산소네요. 자, 이것은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한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거.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거? 물, H2O. H2O, O 산소네요. 아, 그럼 H도 많잖아요. H는 산소에 비해서 일단 가볍고요. 질량이. 또한 우리 몸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 단백질에도 CHO. 역시 O가 있고요. 탄수화물도, 지방도 다 O가 들어있어요. 수소보단 산소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산소가 가장 많은 질량비. 이거는 생명체만이 아니라 지각에도 가장 많은 게 산소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순서. 그래서 가장 많은 거 산소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다음 21번. 다음 설명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기억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니은 원자핵 1개로 변환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4개의 수소가 만나서 1개의 헬륨으로 바뀌는 게 바로 수소, 핵, 융합 반응이죠. 수소, 헬륨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우리 주계열성, 그쵸? 태양이라고 하는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고요. 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수소 핵융합 발전, 수소 핵융합 발전 같은 것도 하죠. 인공태양을 만드는 겁니다. 핵 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과 다르게 방사능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우리 인간한테 큰 도움을 줄 그런 발전이죠. 요거 수소 핵융합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22번. 그림은 어느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층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여기를 뭐라고 하죠? 혼합층이라고 하죠. B는 수온이 약해지고 있어요. 수온 약층. C는 깊은 바다예요.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혼합층의 특징은 온도가 똑같아요. 왜? 바람이 불어서 여기 물을 막 뒤섞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나 아래나 온도가 똑같아요. 수온 약층은 점점 온도가 떨어지죠? 왜냐면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깊은 바다로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집니다. 심해층은요, 어차피 여기도 햇빛 안 들어오고 여기도 햇빛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죠. 자, 기억. A에서는 기권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아까 혼합층 왜 온도 일정하다고요? 바람이 섞어졌다고요. 바람은 기권. 맞네요. 니은 B에서는 깊어질수록 수온이 높아진다. 수온이 0도로 낮아지고 있잖아요. 수온이 낮아집니다. C는 수온 약층이다. C는 심해층입니다. 답은 기역.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23번입니다. 그림의 A, B는 판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서로 멀어지고 있네요. 서로 멀어지는 걸 우리는 발산형 경계라고 하죠. 여기는 만나잖아요. 만나는 건 수렴형 경계라고 하죠. 틀렸네.
A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해구, 해령이라고 부르죠. 해령, 바다에는 령, 봉우리, 언덕이란 뜻이에요. 뭐 한계령, 선자령, 미시령, 대관령 할 때 그 령이고요. 해구, 구는 도랑구자예요. 도랑. 바다에는 도랑. 도랑은 움푹 패인 곳이죠.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자, B에서는 판이 생성된다. 근데 지금 얘네가 멀어지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밑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화산 분출하면서 채우는 거죠. 그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네요. 새로운 판이 생성됩니다. A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이젠 소멸하는 곳이고요. 자, 디귿 A, B에서는 모두 해구가 발달한다. 아니요. A만 해구, B는 해령이었습니다. 답은 니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자, 24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지질 시대에 A씨의 표준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오래된 시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거. 표준화석은 외워야죠. 삼엽충, 고생대, 고삼갑필방, 고삼갑주어, 필, 석, 방, 추충, 방추충까지 고삼갑필방, 고삼갑필방, 고생대입니다. 자, 암모나이트, 암, 중, 생대는 중공암시,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중공암시, 매머드, 신생대, 신매화, 화폐석. 이게 표준화석이었죠. 자, 신한 순서대로 고생대 다음, 중생대 다음, 신생대 그냥 순서대로네요. A, B, C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거죠. 표준화석만 외울 거 아니고 시상화석도 외워야겠죠. 환경을 알려주는 거, 그쵸?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세요.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 현상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주된 에너지원은, 우리의 주된 에너지원 총 3가지가 있죠.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켜요. 땅이네요. 멘틀 대류를 일으켜 판을 이동시킨다. 땅이네요.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네,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조력 에너지 뭐예요? 조력 에너지? 밀물썰물.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3개인데 밀물썰물. 밀물썰물은 왜 생기는 거죠? 달과 태양의 인력, 달과 태양의 잡아당의 힘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풍력 에너지, 풍력은 바람의 힘이죠. 바이오 에너지, 뭐 바이오, 식물 같은 거예요. 식물을 이제 썩히면은 거기서 막 메테인 가스 같은 거 나오고 우리가 필요로 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바이오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지구 내부 에너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제 기출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기출문제에서 똑같은 게 또 나오기 때문이 아니죠.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문제 유형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출문제 풀고 와, 나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오케이. 아,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푼 부분을 맞췄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랑 비교해 보면서 기출문제에서 요게 나왔어? 그럼 내 교재 어디에 있지? 아, 이거구나. 그럼 그 부분을 표시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도 표준화석이 나왔어요? 그럼 표준화석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 표준화석 부분 표시해 보면 표준화석엔 반드시 시상화석도 딸려 나오죠. 그럼 시상화석도 공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보다 보면 아, 중요한 부분은 여기네. 여기가 자주 출제됐네. 한 3년, 4년치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고서 다시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고득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